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사 정창준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간 전환길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해 얘기 나누고 3부에서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내놓은 입장 분석해 봅니다. 정책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29일 화요일 정책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조선업 협력을 히든카드로 제시했네요. 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는데 우리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 구호인 마가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구호에 조선업 10빌딩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란 뜻의 마스가란 명칭을 우리 정부가 만들어냈는데요. 네. 뛰어난 조선업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미국과 배를 같이 만들고 기술도 이전해주고 인력도 양성해주면서 투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당선인 신분일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집어서 한국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시할 카드는 크게 시장 개방,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을 포함한 대미 투자인데요. 조선업 협력이 다른 우방국에는 없는 카드인 만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대미 투자 규모도 관건인데 일본이 5,500억 달러, 유럽연합이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들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는 2,500억 달러나 3천억 달러 정도에서 합의가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미국으로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31일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막판 협상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25%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았는데 이 상호관세 목표는 지금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연합이 자동차를 포함해 15%로 합의를 봐서 우리의 목표치도 지금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관세 협상이 제때 타결되지 않거나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불리하게 타결을 보면 자동차 업체의 경우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유럽과 함께 대미 자동차 수출 빅3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는 5% 정도 가격이 저렴한 게 가장 큰 경쟁력이었습니다. 네. 관세율이 올라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주력 수출 분야가 휘청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에 이어 우리의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2주 뒤에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해서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된 바로 다음 날이었던 어제 이 대표 자택과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을 특검팀이 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에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선 피의자, 지난해 총선에 대해선 참고인으로 적시됐습니다. 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2022년 6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구에 공천받았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 때 이 대표가 김영선 전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경남 하동군에 있는 칠불사에서 만났다는 이른바 칠불사 회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내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할 테니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이 대표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몰랐다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대표를 조만간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인 2022년 평택시장 공천과 관련해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이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었던 최후 전 경기도 의원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특검에 출석했다고요? 네, 어제 오후 4시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와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시행사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고요. 또 김 여사와 관련해 지금 명품 목걸이 여러 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 이외에도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브랜드의 목걸이가 있는데 김 여사가 6천만 원대인 이 목걸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검은 이 목걸이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확보했는데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진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련 번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란특검팀은 어제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북한이 간밤에 북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내놨네요. 네, 북한이 어제 한국 정부에 대해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미국에 대해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국가 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이러면서 대화에 열려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짓에 일단 호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개인적 관계를 비핵화와 연결시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다.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뒤 그 전제하에서 대화를 시도하자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걸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해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회사로부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게 하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입니다. 이 개정안이 어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이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대화, 교섭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은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 조건에 대해서만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데 노조가 회사의 경영 결정도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은 사측이 노조 전체나 노동자 대표 한 사람 또는 몇 명에게 파업 피해액을 통째로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은 개별 노동자의 귀책 사유를 따져서 각각에게 책임을 묻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의 불법 행위가 먼저 있었고 이에 맞서서 파업을 할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고요. 민주당은 이미 나온 법원 판례를 통해 정당성이 확인된 내용이라면서 다음 달 4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와 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로부터 22조 7,600억 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 다른 말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그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테슬라는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간의 작업을 대신해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차세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가 수주한 겁니다. 네. 2033년까지 장기 계약인데 삼성전자가 홀로 원정급 해외 계약을 따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공시에서 경영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계약 상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SNS에서 계약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번 계약액은 최소에 불과하고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가장 아픈 손가락은 매년 조 단위의 적자를 냈던 파운드리 사업인데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계약을 따내면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밝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가도 11개월 만에 7만 원을 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 사이에도 후덥지근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전주 37도, 대구 36도, 강릉, 광주 35도, 부산과 제주 33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번 주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 내륙과 전북 북부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휴가철 성수기라 출근길은 평소보다 정체가 덜한 곳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보니까요. 서울 쪽입니다. 서수지 요금소에서 서판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비봉 부근은 목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 부근에서 둔대 분기점, 군포에서 광교 터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가양대교 부근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가는데 3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하남 쪽의 올림픽대로는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그리고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장동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결정적 계기는 있었을까요? 지금 뭐 국민의힘은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그런데 실력 있는 정통 보수로 거듭나야 되고 우선은 하나로 뭉쳐서 여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좀 싸늘합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당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선은 뭐 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심판을 받았고요. 또 대선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41%의 지지를 주고 이재명 후보에게 과반을 주지 않은 것은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그동안 지지해왔던 지지층까지도 지금 마음을 돌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 뭐로 보세요? 저희가 선거 때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그렇고 하나로 뭉쳐서 단일 대우로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야당이 됐기 때문에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여당과 제대로 싸우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밝혀내고 또 그러면서 실력 있는 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대여 투쟁해서 잘 싸워야 된다. 네. 후보님은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탄핵 찬성에 대해 용납 못한다.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계엄과 탄핵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계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탄핵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뭐 개헌 네. 그리고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당에게 위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당이고 정당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으로서 선택하기에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이다. 계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치고 나가는 방법은 충분히 다른 방법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포기하고 탄핵의 문을 열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어준 게 된 것은 결국은 우리 108명 중에 12명이 탄핵에 찬성하면서 그 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결국은 계엄이 있었던 원인도 수단과 방법은 잘못됐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뭐라고 그 네. 판결문에 써 있냐면 야당의 입법 폭주가 있었다. 야당의 입법 폭주가 있었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그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엄이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탄핵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일 대우로 뭉쳐서 탄핵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자고 힘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엄이 잘못됐다면 계엄에 대한 책임으로 또 탄핵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동일시하는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이 부분이 어떤가 하는 부분이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그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개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탄핵을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경험했지만 결국은 국론이 분열되고 탄핵 결정 이후에도 결국 계속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개헌을 하고 정치적 방법으로 푼다면 그런 갈등을 없앨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개헌했지만 현직 대통령 누구도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7공화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냥 곧바로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갔고 야당이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 한 발 물러나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대표가 되시면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죄를 당헌 단계에 명시하자는 혁신안 1호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사과는 어떤 형식이 됐든 진정한 사과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을 때 진정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다음 행동에서 국민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뭐 자리에 앉는 분마다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계속 사과. 일단 대선 국면만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큰절하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 되고 사과했죠. 그다음에 뭐 안철수 혁신위원장 와서 사과했죠. 또 사과 계속 사과만 반복하고 있는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무슨 당헌 당규에 담아야만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리고 저희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대선에서 충분히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과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다른 모습을 보여서 바뀌었구나. 사과하더니 반성하더니 바뀌었구나. 행동으로 그다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사과를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서 어디에 글로 남긴다고 해서 비석에 새긴다고 해서 그게 저는 진정한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당대회 구도를 탄핵 찬반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리더를 뽑는데 당 대표를 뽑는데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당을 바꿀지 그 공약과 정책을 보고 그 사람의 정치적인 방향성을 보고 그리고 과연 그런 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동안의 정치 궤적을 보면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지금 그 기준이 되어야 되며 더 중요한 것 그 당시에는 분명히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습니다. 정당은
당론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당론을 정하면 따르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던 사람이 지금 와서 그때 당론을 지키고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을 상대로 당신들은 혁신 대상이고 당신들은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107명 하나로 뭉쳐서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통합 어떻게 이뤄내시겠습니까? 결국은 뭐 제가 출마 선언하면서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싸우고 일하는 사람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내부 총질이 아니라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하는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뭐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워야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싸우지 않거나 여전히 총구를 내부로 돌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천 과정에서의 결단이든 그 전의 결단이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고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 총구를 내부로 돌리면 우리의 에너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결단의 형태는 어떤? 뭐 그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요. 뭐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모아서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환길 씨 입당을 놓고 극우 정당의 길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극우 정당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 우리 107명 국회의원 중에 극우 의원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으로서 우리 당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냥 목소리를 내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리고 예를 들면 공과 과가 있는 이전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당의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가 다 있는데 그것을 공을 주로 보면서 옹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극우로 모는 것이 과연 맞는 기준인지 저는 지금 극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그분들을 극우라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역시 극우로 몰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생각하는 극우는 무엇이며 그러면 본인들은 지금 좌우 어디쯤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있다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이 맨 오른쪽에 있다면 네. 자기들은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원들께서 지금 본인들이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그 후보 중에 한 명이 그게 저를 포함하겠죠. 누군가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당대표가 되려면 50% 이상 당원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 결선 투표를 통해서 50% 이상의 당원들을 그러면 같은 극우로 평가하고 모욕할 것인지 그러면 당원들이 선택해서 그분 중에 그 사람 중에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이 극우 정당을 본인들은 떠날 것인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합니다. 야당에서는 바로 민주정당이 아니다.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내부의 목소리가 결국은 지금의 여당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든 또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든 저희 국민의힘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훼손하거나 네. 반국가단체는 당연히 우리 정당에 들어올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전한길 선생님처럼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과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당원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 당은 누구로 해서 무엇으로 해서 어떤 정당이 되기를 원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다만 홍준표 전 시장께서는
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 뭐 다른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특정 후보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예. 우리 당원은 특정 후보를 저는 누구든지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홍준표 시장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 전에 어떤 다른 사건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뭐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과 별개로 뭐 특정 종교는 우리 당에 뭐 들어오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당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든지 저는 뭐 예를 들면 해당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당연히 뭐 다른 네.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한길 선생님의 입당을 반대한다면 그분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다 우리 당에서 내쫓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받지 않을 것인지 저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거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특정 그리고 그것을 거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입당을 하는데 어떻게 종교나 그분들이 정당에 들어오는 목적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그걸 걸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당원이 되는 것은 예를 들면 당대표 선거든 어떤 선거에서든 내가 지지하고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책임 당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당대표가 되시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하셔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 회복할 보관은 뭐가 있을까요? 항상 혁신과 쇄신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선거에 패배했을 때입니다. 결국은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는 우리 지지층의 그런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싸우되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아갈 때 그동안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우리가 말하는 소위 중도층의 마음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시 마음을 얻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천 과정에서도 우리가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적인 공천을 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대선 후보 교체 과정과 관련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당무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존중을 해야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균형이 맞는가? 쭉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 쭉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내용과 책임져야 될 사람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그 내용이 균형이 맞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맞게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결국은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일단 이 문제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조사를 하고 이번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든지 그 책임을 묻는 범위에 있어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균형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당무감사위는 원래 어떤 제안을 하고 권고를 하고 청구를 하고 어차피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징계를 하라고 요구하면 최종 결정은 또 다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건 옳은 방법도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외부에서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고 외부의 인사가 지금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당 지도부나 어떤 그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라고 해놓은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당 지도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시스템적으로는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고민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본인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다음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맞는지. 이번 당대표에 나가게 된다면 예를 들면 특검에 대한 입장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여러 후보들을 봤을 때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지. 그런데 만약에 득표를 많이 하지 못해서 이번에 예를 들면 당대표가 되면 좋겠지만 되지 못했을 때 그런데 여러 지금 후보들이 있는데 내가 이 후보한테 졌을 때는 내 정치적으로 어떤 타격이 올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불출마했을 텐데 어떤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당권 주자죠. 안철수 의원 대선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서 김문수 전 장관의 거취 결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분열을 초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했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결국은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안철수 의원 본인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 국면에서 당론을 계속 어기고 당론과 반대 표결을 했던 분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도 당론을 어기고 탄핵을 찬성했던 분. 당론은 약속입니다. 우리 당론을 정한 것은 우리 당원이라면 국회의원이라면 따라야 되는 토론 과정에서는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론이 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당론이 되는 겁니다. 다수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당론이 정해졌으면 따르는 게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책무죠. 근데 그 책무를 상습적으로 어기셨는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서 후보 사퇴를 하십시오라고 했다면 그럼 안철수 의원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정말 그 경선 과정에서 그 약속과는 특히 탄핵 당론은 무게가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당론을 어긴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은 어떻게 할지 그것을 먼저 저는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이 안 의원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의원께서 안철수 의원을 밀어주고 단일화하는 그런 방식의 단일화는 가능하지만 조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단일화가 저를 밀어주시고 사퇴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일화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된다면 파괴력이 있을까요? 저는 단일화 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당권 주자들을 좀 여쭙게 되는데 초선인 주진 의원 네. 이 좀 변수가 될까요? 변수는 될 것 같습니다. 변수는 된다는 게 지금 있는 분들의 그 지지율에 있어서 어느 쪽에 유불리는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최종 당대표 결정에 있어서는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경쟁자는 누굽니까? 현재로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김문수 전 장관이 전 가장 강력한 경쟁자죠. 김건희 특검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이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등을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출소한 가능성도 나옵니다. 지금 특검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든지 그것이 자택을 압수수색해야 될 만한 어떤 연관성도 없는데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든지 본인이 아니라 주변에 보좌진들까지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지금의 압수수색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지금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압수수색 특검의 수사는 야당을 겁박하는 정도의 무리한 수사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말 새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두 후보 모두 내란 세력과의 협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권 주자들로 미루어서 여야 관계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협치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본래도 협치 안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협치 안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일방적으로 정말 재계에서 우려하는 노란봉투법, 상법 뭐 일방적으로 계속 통과시키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 그 방식대로 갈 거고요. 그리고 자꾸 내란 하는데 계엄이 곧바로 내란은 아닙니다.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자꾸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주자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전통주를 연구하고 있는 이대형이라고 합니다. 막걸리나 약주와 같은 술이 기본 재료가 쌀, 누룩, 물 3가지입니다. 하지만 전처리 방식이나 발효 온도, 시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맛과 향이 납니다. 참이향이 느껴지기도 하고 포도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과일이나 허브와 같은 부재료가 더해질 경우 그 조합은 훨씬 더 다채로워집니다. 전통주는 마실 때마다 전혀 다른 술을 경험하는 매력적인 술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 술 문화는 가양주 문화라고 해서 김치나 된장처럼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손님 접대나 제사 등에 사용하는 그런 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가정 내 술 제조가 금지되었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가양주 문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계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명맥을 유지하던 가양주들을 찾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고 전통주들이 다시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유행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와 소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통주를 단순히 술이라는 범주에 가두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문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주의 다양성과 맛을 사람들이 알아준다면 전통주 역시 머지않아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술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은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현재 서귀포의 기온은 31도, 전주 29.9도 등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후덥지근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7도, 춘천과 대구 36도, 강릉, 광주 35도, 부산, 제주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번 주 내내 더위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겠고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온열 질환에 걸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 습도는 7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특검 수사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시죠. 부승찬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일인데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행위를 봤을 때는 불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특검이 강제로 구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범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한다고 조사에 임할수록 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윤석열 측은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이유로 해서 이제 특검 조사라든지 재판에 불응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특검법의 불법성, 이거는 뭐 옥중 입장문에서도 뭐 정치 탄압이고 죄 없는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검법 자체를 부인했고 불법성을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인 측은 위헌 법률 뭐 심판 제청이라든지 헌법 소원 청구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논리로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건희 여사 소환일은 다음 달 6일입니다. 특검 조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과 전략이 엇갈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략이 엇갈린다기보다는요. 네. 이미 뭐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 방어 필요성이 상당히 높죠. 아니면 이제 국민들 앞에서 이제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상황으로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부의 전략이 엇갈린다기보다는요, 나름대로의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 조사 방법을 협의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요, 역시 권력자 부인이다, 전 영부인이다, 이런 생각밖에 전혀 안 들어요. 어떻게 피의자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16개 혐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법과 뭐 시기를 협의한다는 게 도저히 일반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적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란 특검이 최근 정보사령부 방문 조사를 했죠? 예. 정보사를 조사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몽골 사태입니다. 몽골 사태에서 우리 블랙요원에 해당되는 중령과 소령이 거기 정보국에 이제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됐고,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목표 대상이 이제 북한 대사관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정보사령관이 관여를 했다.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보사령관을 방문 조사한 거고요. 네. 이후에는 뭐 예상되는 거는 결국 두 장교를 불러서 임무가 뭐였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노상원 수첩,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외환과 관련된 메모들이 존재하잖아요. 북한과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만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메모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환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려는 데 주력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정보사령부를 조사한 이유다. 네네. 이 외환죄 성립하려면 외국과의 통모, 그러니까 몰래 공모한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몽골 사태, 몽골과 관련된 이 내용 부분에 한해서만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김용대 드론 전 작전사령관과 관련돼서도 외환죄보다는 일반 이적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했거든요. 네. 외환죄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과 실질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통모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입증해내야 되는데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무인기 투입 사태에는 외환죄 입증에는 좀 제한적이고 예. 일반 이적죄로 가기가 쉬울 것이다. 네네. 그거는 아무래도 일반 이적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거든요. 네. 평양 무인기 같은 경우는 그런 법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외환과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죠. 우리 경로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북한에 공개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 이적죄로서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가능하지만 외환죄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몽골 같은 경우는 대사관과 접촉했냐 안 했냐의 중요성보다는 임무 성격이 뭐였고 그다음에 목적은 뭐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외환의 음모 이런 쪽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참에서도 발표를 진술을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요. 즉시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참에서 반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합참 이승호 작전본부장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합참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오물풍선이 대응이라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합참이 관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9월 이후에야 보고를 받았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사후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오물풍선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비례성의 원칙이거든요. 네. 똑같은 포를 쏘면 우리는 포로 대응하고 무인기를 보내면 무인기로 보내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네.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간격을 두게 된다면 3시간, 4시간 간격을 두게 된다면 오히려 공격자로서 인식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든 대응을 하든 모든 관계에서는 비례성과 즉시성의 원칙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입장인 거고요. 이 수사 상황 주의 깊게 보고 계실 텐데 드론 작전이 공식 지휘 계통을 밟았는지에 대한 수사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김용대 전 사령관을 제외하고 드론 작전 사령관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작전으로 진행됐다라면 이제 무인기 자체를 그런 무인기를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우리가 이제 검증되지 않는 무기 체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합참에서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면 이게 기획된 시점이 지난해 6월이거든요. 네. 근데 합참은 이제 합참의장 얘기로는 9월 이후에야 보고받았다. 알게 됐다, 인지하게 됐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안보실 혹은 이제 대통령실 라인을 통해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 직접적인 지시가 갔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사령관의 무인기 전단통 폐기 지시 행위에 대해서 군용물 손상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단통을 자체적으로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드론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네. 3D 프린터를 구입해서 드론통들을 이제 삐라통, 일종의 삐라통을 만들어서 항공기 꼬리 날개 부분에다가 장착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평양 무인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 삐라 작전을 한 게 아니다.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삐라통 자체를 이제 폐기하라는 이런 지시가 직접적으로 진술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부대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나온 거고, 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거, 추락한 거를 감추기 위해서 페이퍼 비행을 시켜서 소실된 것으로 이제 국방부에다가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은폐 의혹들이 상당히 강하게 사실에 가깝게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 네네네. 은폐에 대한 증거로. 예. 증거 인멸 및 은폐 시도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네. 내란 특검이 어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향후 어디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는 난 멀리서 봤다. 네. 멀리서 봤다. 이제 탄핵 심판할 때도 이제 이 쪽지를 본 적이 없다. 단전단수 지시 쪽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죠. 접견실에서 이제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를 확보했고, 그 과정을 보니까 그 단전단수 지시 정황이 적힌 메모를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이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식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속이 불가피하죠. 구속 사유도 보면 단전단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거고, 그다음에 위증죄를 저지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삼천동 안가 사인방에 대한 조사도 이제 불가피한 거죠. 왜냐하면 이상민을 제외하고는 전체 다 동일한 시점에 휴대폰을 교체하고, 네. 이 회의 끝난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필이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가를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청동 안가에서 이 사인방, 박상재, 이완규, 김주현, 전 민정수석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속도감 있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VIP 경로와 관련해서 이 참모진들이, 측근들이 진술 바꾸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정말 2년간 힘들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VIP는 경로한 적이 없다. 이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국회 운영위의 상임위원으로서 하면서 이제 김태호한테도 질의하고 정진석 비서실장한테도 질의하고 이제 거기 관계자들한테 다 질의했었지만 경로한 적이 없었다. 회의 참석했지만 경로한 적이 없었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2년간 유지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김태호 안보실 1차장 발로 경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종섭, 김기한 전 사령관 전부 다 외교 비서관 거기 참석했던 모든 이들이 경로했다고 인정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경로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확인이 된 거죠. 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이 외압이 어떻게 행사됐냐를 밝히는 게 이제 특검의 큰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는 어떻게 외압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방부와 경북경찰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트라이앵글 속에서 외압 압력 행사 부분을 밝혀내는 게 정말 특검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불러 조사를 했고요. 오늘은 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외압의
진전된 증거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저도 이제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했고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오다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임무를 완수할 것인가. 각종 뭐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련 근거나 자료들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인물로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소환 조사를 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국정원장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사의 또 다른 축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쪽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이제 소환도 하고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멋진 해병에 대한 거기에 이제 그 멤버로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또 하나의 축이죠. 하나는 이제 보면은 이제 김건희 축이 이제 이쪽 멋진 해병 쪽이 이제 김건희 라인을 통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축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종교와 관련된 목사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축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윤석열 축으로 보면 되고 이게 윤석열한테 갔고 전달이 됐고 윤석열이 격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외압 행사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순직 해병 특검이 청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내란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민주당 반발이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내란 종식법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발의를 했거든요. 110여 명이 이제 공동 발의 형식으로 발의가 됐고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특별재판부입니다. 물론 2018년대 사법농단이 있었잖아요. 양승태 대법관에 대한 사법농단. 그때 당시에도 이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상당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입법적으로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동 내란 종식 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저희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돼야 된다는 입장이 이제 강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김계환 사령관도 그렇고 김용대도 그렇고 명확한 혐의,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허위 공문서라든지 이제 위증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2년간 숨겼는데 이런 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점점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는 강해질 거로 보여집니다. 이 현행헌법에 군사재판을 제어하는 특별법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헌의 소지는 있긴 한데요. 위헌의 소지는 있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 반대측 입장에서는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8년도 사법농단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접은 적이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란 특별종식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조문을 넣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어제 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이었어요. 이 대표도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라고 했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시기가 공교롭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출범하고 그다음에 이제 90일에 플러스 30일 정도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대표 선출한 직후가 아니고요. 일단 영장 발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7월 21일 날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도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됐죠. 해외 출타 중이었어요. 그래서 21일
예. 그러다 보니까 25일 날 귀국했고, 영장, 집행 기간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7일을 공교롭게도 선택한 거지, 이게 뭐 당대표 선출 이후에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 이재명 전 대표, 지금은 대통령입니다만은 그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모두 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 말을 돌려주고 싶네요. 예. 이 시기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혹은 네.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특검에서 거짓 브리핑을 할 일은 없어 보이고요. 이제 핵심적인 이제 뭐 증인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지상에서 이제 연결고리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 압박이 정말 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사인을 밝혀봐야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이 김건희 특검에 연루된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압적인 모습이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특검이 좀 조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에 계시니까 이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네.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대북전단부터 시작해서 확성기 문제들이 양측에 뭐 우리 중단할 테니 니네도 중단해라 이런 약간 주거니 받거니 됐죠. 예, 협의 없이 이루어진 상황이 있고요. 진일보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북한 관광과 관련된 재개 가능성에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뭐 한 발짝 진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건 조성이 조금씩 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이제 담화는 사실은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발표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제 눈앞에 놓인 8월에 계획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데 또 이제 참석 여부를 두고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김여정 담화가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저쪽에서는 마주할 가치도 없다고 하지만 그 여지를 둔 이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한미 연합훈련 다음 달에 있는 이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 남북 관계의 어떤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실질적으로 뭐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부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통일부는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 협력을 지향하는 데고요. 국방부는 이제 하드파워적 성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부 입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입장이 서로 갈릴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갈렸던 입장인데 이거는 상당히 건전한 목소리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이제 미국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키지들로 해서 관세 협상에 넣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남북이 독립 변수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 또한 중요한 변수이거든요. 네. 어떤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또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NSC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련이 한 달여도 남지 않았는데 네, 그렇죠. 예. 이게 조정이 되는 건 가능한 겁니까? 결심만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한미 대통령이 협의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한미 군 통수권자들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 훈련과 관련된 계획,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이 양국 우리는 이제 정부 출범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네.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다 보고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일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이 입장을 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김여정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으로 전하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이 대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선통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외부에 대한 발신 효과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내적인 그 효과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신문 같은 경우 여전히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이제 강평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정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직면한 8월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그런 전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 TV토론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에 잘 맞는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두 후보 모두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보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 그런 건데 지금 후보들이 보면 김문수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내란에 동조했던 후보들이 전부 나오는 거잖아요. 김문수도 그렇고 장동혁도 그렇고 그런 입장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종식, 정부 입장에서도 내란 종식을 가장 단기간에 추진해야 될 임무로 보고 있잖아요. 업무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당대표들하고 협치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후보 마찬가지로 야와의 협치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당대표 선출. 네. 막판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후보다 이제 내란 종식이라는 큰 그림 속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와 관련된 결의문도 채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란 종식 특별법 같은 것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청래 의원도 이제 당원들랑 이제 원래의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당원들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네거티브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윈윈나는 서로 이제 패배자가 생기더라도 단기간 내 민주당을 이렇게 화합으로 이끌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변수는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서 며칠째 교전을 벌였는데 이 말레이시아 총리의 중재로 양측이 일단 휴전에 합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와르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가 28일 날 태국과 캄보디아가 치명적인 국경 충돌 해결하기 위해서 29일 0시부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센 의장 자격으로 이번 회담을 주재했는데요. 네. 안와르 총리가 훈마네 캄보디아 총리 그리고 폼탐 외차이차이 태국 총리 대행이 29일 자정부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마네 총리와 이제 폼탐 총리 대행은 회의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이제 악수도 나눴습니다. 네. 두 나라에서 이제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이제 5째 이어지면서 최소 35명 사망했고요. 27만 명이 대피하면서 휴전이 계속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할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거리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네.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나라가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은 미국이 두 나라의 무역협정 체결하지 않을 것이고 일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가 이런데도 또 먹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이 양측 간의 충돌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네, 이제 국경 문제 때문인데요. 네. 태국과 캄보디아는 800m에 걸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국경을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04년 그때는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네. 태국은 그때 시암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의 국경 조약을 이제 프랑스가 주도해서 국경을 맺게 되는 건데 태국 동부 그리고 캄보디아 북부 국경지대에 10세기에 지어진 프레아비아르 사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일방적으로 태국 영토에 넣었는데 문제는 1907년에 프랑스가 작성한 국경 지도에서 측량 실수로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표시를 한 겁니다. 네. 이걸 몰랐습니다. 두 나라가. 근데 태국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도도 다 승인했고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오류를 발견한 겁니다. 하지만 이 지도 국경이 그어지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1954년 캄보디아에서 프랑스군이 철군하고 나서야 병력을 보내 사원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가 태국군 철수를 요구했고 태국이 받지 않자 1959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태국의 문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묵시적으로 국경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다라고 밝혔고. 근데 또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 사원은 캄보디아 것이 맞다라고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했는데요. 그 주변 지역의 부지 규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매하게 남아 있어서 사실 이 사원을 가려면은 태국 영토를 밟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 소지가 남아있게 된 겁니다. 현재 캄보디아 영토를 있긴 합니다만 맞은 것처럼 사원 접근로가 태국 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나라가 2009년부터 11년까지 중화기를 동원해서 그때도 교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돌한 곳이요. 네. 따 무안톰 사원이라는 곳인데 이 주변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24일 날 두 나라 국경지대에서 충돌이 비춰지게 된 건데 이거는 지뢰 폭발 때문에 태국 병사가 부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는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에 주장하면서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태국은
캄보디아 국경을 폐쇄하면서 두 나라 간의 교전이 닷새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아, 이게 역사가 좀 있는 사안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이 아사 집정까지 몰리자 결국 구호품을 공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해서 26일부터 공중투하 방식으로 구호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는 매일 10시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자지구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지금 아사 상태에 있습니다. 네. 죽어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상자가 늘자 국제사회 비난도 커졌고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사실 마지 못해서 이제 식량을 공급하기로 한 건데 일단 국방부 산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 협조기관 등이 유엔 등과 함께 화물 운반대 해서 이제 7대 분량의 밀가루, 설탕, 통조림 등 생필품 공급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트럭 250대 분량의 구호품을 국경 검문소 하역해서 이제 이게 가자지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식수 공급량도 기존 대비해서 10배 정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27일부터 가자지구 3개 지역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이스라엘 측에서 군사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일단 휴전에 적용이 돼서 구호품 전달도 잘 될 거다라고 이스라엘 측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이 공중투하 방식 이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공중투하 방식으로 구호품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공중에서 떨어뜨려서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중에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 떨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이걸 받으려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구호품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부상자도 있고요. 그래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사무총장은 공중투하 방식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굶주린 민간인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봉쇄를 3월 달부터 좀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이스라엘 측이 좀 더 강력하게 가자지구를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마스가 이렇게 인도주의적으로 보내주는 구호 물자를 빼돌린다고 이스라엘이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완전히 봉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공개가 되니까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고 유엔 산하기구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 3분의 1이 최근 며칠 사이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3월 달부터 식량 공급을 중단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고요.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도덕성에 반하는 행위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라면서 이스라엘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측에서는요.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옮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자지구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얻으려면 주민들을 옮기고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특구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에 미국까지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이주시킨다는 것이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강제 이주를 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 비난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 날씨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거? 네. 요즘 날씨가 워낙 극단적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내 7월달 평균 기온이 섭씨 15.2도를 기록했고요. 네. 세너제이 기온이 19.7도 기록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 마지막으로 가장 추운 여름이면 1982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경우는 1965년이었다고 하는데요. 거의 43년 만에 최고 기온이 평균치가 가장 낮게 지금 지배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 세너제이 지역도 1999년 이래 26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학자 얘기로는 캘리포니아에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가져오는 계절성 고기압 시스템이 올해는 좀 다르게 배치가 되면서 서쪽 지역에 계속해서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구름이 많이 덮이면서 기온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운 여름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과 지금 갑자기 목도리를 사서
입고 이제 가벼운 경량 패딩 이런 거 사서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LA 타임스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예상치 못한 한여름 추위 때문에 점퍼와 머플러를 사느라고 돈을 더 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LA도 지금 작년 여름보다 더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달 중순 며칠간 30도 넘는 기온이 약간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졌고요. 예년 같으면 LA 지역은 40도가 넘는 기온인데 지금은 이렇게 기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상학자들이 아직 여름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기온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도 또 다른 지역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역도 많죠.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 한 장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쪽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서부. 네, 동쪽 여기는 완전 빨간색입니다. 네. 여기 노란색, 여기 굉장히 덥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뉴욕 일부 지역은 뭐 낮 기온 30도, 이제 30도면 양반이지 시간이 어쨌든 덥고 근데 체감 온도가 그렇죠. 38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더운 이유는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고기압이 장기간 이 지역에 정체되면서 뜨거운 공기가 갇히면서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과 가까운 핀란드도 2주 연속 기록적인 고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핀란드 일부 지역의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5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961년 관련자로 수집한 이후 최장 폭염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의 온난화 속도가 세계 다른 지역보다 4배 또는 5배나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핀란드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도 연평균 기온이 상승폭이 세계 평균을 웃돌면서 굉장히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핀란드 전역 지역에서 지표면 대부분이 바싹 말라붙으면서 산불 경보까지 발령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 최북단 라플란드 지역의 일부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인 31.7도를 기록해서 평소 이 지역 기온보다 10도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튀르키 이 지역은 워낙 덥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폭염에다가 강풍 때문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레타섬 그리고 남서부 지역에 있는 펠로포네소스 지역에서도 산불, 불길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튀르키의 동남부 지역도 섭씨 50도가 넘어서면서 종전 기록 갈아치웠고요. 지금 일본도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도쿄도 원래 더운 지역이긴 한데요. 도쿄는 요즘에 더운 데다가 해양 온난화 때문에 습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진짜 열대성, 아열대성 기후로 기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대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전격 인터뷰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이 문제 짚어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한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여정 부부장의 발표한 담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상된 바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모든 걸 좀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제목이 뭐냐면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조한 관계는 뭐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약자거든요. 네. 이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이 정식 국호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는 남북관계, 남북은 이제 우리 헌법상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거든요. 네.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고,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다른 나라니까 네. 현실적으로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잠정적 특수관계. 그러니까 통일될 때까지는 나라와 나라처럼 지내자. 요게 그동안의 남북의 합의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남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이의 관계라는 거고. 두 국가다. 그다음에 그렇죠. 두 국가죠. 그다음에 동족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1월, 지지난해 12월에 선언한 내용을 반복을 했다. 다시 강조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취했던 이제 50여일 동안의 많은 조치들, 그 인정은 한다.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다. 남북 관계로는 만날 생각이 없다.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는 미국에 대한 담화를 또 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트럼프 김정은 사이 좋은 거 인정한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안 나간다. 이렇게 또 내서 어제 오늘 대미 대남 본인들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미국에 대한 담화는 그러니까 우리는 핵 보유국 지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비핵화를 상대로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핵화 대화에 안 나간다 그러면은 비핵화에 방점을 두면 이제 대화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만날 수 있다고 또 전제를 또 했어요. 뭐냐면 여지는 남겠습니까? 예,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접촉을 모색할 때다. 이 얘기는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내주면 나오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친서를 보냈다. 이런 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비핵화 요구하면 안 나간다. 이 얘기니까 이제 이중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이 대남 메시지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했고 호응을 했습니다. 또 어제 담화에서 김 부부장도 확성기 방송 중단, 전단 살포 차단, 개별 관광 허용에 대해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언급했는데 마주 앉을 일은 없다 하고 강하게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들도 즉각 상응 조치를 취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얘기는 본인들이 취한 조치는 전술적 조치다. 그러니까 남한이 했던 조치를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본인들도 안 하는 거다. 이 얘기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원래 남쪽에서 취한 조치고 남쪽이 먼저 이거를 중단했으니까 그거는 성의 있는 노력이지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 얘기고요. 네. 이제 마주 앉을 일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향후에 그 민족 간 특수관계로는 어느 경우에든 안 나오겠다. 근데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만일에 나라 대 나라 사이 완전한 타국으로의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면 이 얘기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딜레마죠. 왜냐하면 지금 뭐 전술적 조치들을 좀 취하면 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면 또 전 정부에서 워낙 대북 강경책으로 사이가 나빠졌으니까 일단은 만나서 대화도 하고 채널 열자 이 얘기인데. 네. 근데 북한은 이제 근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완전한 다른 나라다. 이제 외교 관계로 만나는 거지. 뭐 통일을 전제로 한 특수관계는 절대 안 나간다. 이중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남북관계는 안 나간다. 그러나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나라라면 나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통일부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흡수 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가 됐다며 비난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를 지금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통일부 정상화 노력은 이제 남북 평화 관계, 그 다음에 긴장 해소 이걸 위해서 통일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김여정 말은 통일부를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얘기를 지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1월, 지지난해 12월에 김정은이 남북을 전쟁 중인 두 관계, 적대적 두 관계, 두 국가 관계, 네.
통일민족 개념 삭제를 지시한 다음에 대남 기구들을 모두 없앴어요. 그러니까 조국평화통일협의회, 그다음에 조평통이죠. 그다음에 통전부, 통일전선부.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상대하던 모든 기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외무성 빼고는 대남 지금 뭐 자체 다른 걸 만들었는지 확인은 안 되는데, 뭐 대적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어찌됐건 과거와 같은 남북을 상대하던 전통적인 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 개념을 모두 다 쥐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여정 얘기는 뭐냐면 니들도 통일자를 지워라 이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통일부를 정상화한다 이러니까 지금 짜증을 내는 거죠. 김 부부장 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면서 두 가지를 꼽았어요. 한미동맹, 한미군사훈련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함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한미군사훈련, 한미동맹 강화, 한미군사훈련, 당장에 이제 다음 달 한미훈련 이런 부분을 비판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일부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일에 한미동맹을 2018년처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혹시 이러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말씀드렸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정책, 어떤 제안을 하든 관심 없다. 맞이 앉을 일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한 관계라는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수용을 하면 그걸 명시하면 나온다지 뭐 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대화에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노리고 담화를 발표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예상됐던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김 부부장 말에는 이미 많은 게 바뀌었다. 2018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일각에서 답답하니까 한미연합훈련 뭐 중단 내지 축소 이런 걸 건의한다 뭐 이런 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다고 해서 대화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이제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평화 통일이라는 건 헌법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고요. 또 대통령의 의무고 그다음에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통일에 대한 여론이나 지지가 약화되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정권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를 북한은 전제 조건으로 대화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도 큰 틀에서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당장의 어떤 성과나 이걸 위해서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좀 긴 호흡을 가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는 문제는 헛된 망상이라고 일축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김여정도 너무 나가는 게 우리가 에이펙에 초청한다고 말도 안 했거든요. 정부 입장도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에이펙 정상회담 그러니까 우리 측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자기들을 끌어내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안 나온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새로운 판이 깔리지 않는 한 안 나온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남북관계와는 달리 북한과 러시아는 급속도로 밀착되는 분위기입니다. 항공편이 취항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평양 간의 직항 전기 노선은 사실상 최초거든요. 과거에도 있긴 있었지만 이번에 주 2회 운항을 러시아 항공사가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첫 비행기에 400명이 탑승을 이제 만석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마 동원된 인력 같고요. 지금 주 2회 승인을 받았지만 러시아 측 발표에 따르면 당분간은 한 달에 한 번 운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러가 급격하게 군사적 밀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주고받을 게 군사협력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노동력 교환 정도 빼고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러시아가 전쟁 수행 능력의 상당 부분을 북한에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전방위적으로 뭐 원산 갈마 관광지구 러시아 관광객 파견이라든지 네. 모든 면에서 밀착을 좀 과시하고 도와주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북러간에는 러시안 산업이 없거든요. 다 지하자원 수출의 75%가 지하자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러가 급속히 밀착을 하고 향후에도 관계를 이어갈 거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 대외 교역의 98.3%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북한 경제 회생은 어렵다. 그러니까 군사 협력 외에는 북러 간에는 주고받을 게 없는데 계속해서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 북러 밀착 중국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이제 배타적인 북한은 본인들의 배타적인 전략적 자산이라는 게 기본 입장인데 북한이 러시아라는 출구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니까 올 1월까지는 북러 관계는 북중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평양 주재 왕야진 대사의 행보나 최근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좀 빠르게 보이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이제 7.27 정전협정 기념일에 김정은이 조종 우이탑에 갔는데 아주 간략하게 보도했고 네. 그리고 단동 분위기도 보면은 교역 관계가 좀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는 좀 소원해졌고 관계 개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정부 향후 대북 정책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북한과의 의미 있는 소통을 좀 유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정부도 이제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과 국민 정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그러니까 북한이 선언한 게 적대적 이국가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국가론은 포기 안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일단 적대 관계 해소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동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안보적 긴장은 북한에게도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적대 관계 해소에 방점을 두고 이것도 북한에게는 유리하니까요. 네. 이 부분에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적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